2026년 1월 15일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온 소식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발표가 아닌 어쩌면 우리 시대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백기투항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로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5차례 연속된 이 정체된 숫자는 이제 안정이 아닌 어찌할 도리 없는 교착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더 이상 시장의 기대를 관리할 동력을 잃었음을 시사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가 스스로의 수단을 포기한 셈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증 암 환자의 상태와 닮아 있습니다. 종양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이 시급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고통이 두려워 진통제만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잠시 통증은 잊을 수 있겠으나 그 사이 암세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이 고요한 정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솔직하고도 서늘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현재의 환율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0.25%포인트가 아니라 최소한 2.0%에서 3.0%포인트는 더 올려야 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기준금리가 5%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 수장이 이토록 명확한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경제는 여전히 2%대의 늪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일까요? 이 기이한 부조리의 틈새에서 거대한 재앙은 이미 그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이제 언급한 200에서 300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수치. 그것은 단순히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준 금리를 4.5%에서 5.5%까지 끌어올려야만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반가쇠를 당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의 시간과 경제의 시간이 잔인하게 충돌하는 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금리를 정상화하는 순간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거의 사다리에 올라탄 청년들과 하루하루 이자를 막아내며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의 삶은 즉시 붕괴됩니다. 이자 부담이 2배로 치솟는 현실은 그들에게 단순한 가계 지표의 변화화가 아닌 생존의 파열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치는 이들의 비명을 감당할 용기가 없습니다. 다음 선거의 표가 사라지는 소리는 국가 경제의 기초가 무너지는 소리보다 훨씬 더 정치인들의 고막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는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라는 유일한 치료법을 거부하고 포퓰리즘이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니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논리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어떻게든 버티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89.7%라는 OECD 국가 중 누구도 가보지 않은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의 생존을 팔아 오늘의 가짜 평온을 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대가는 단순히 개인의 부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균열은 이제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재정사에 있어 건전성이라는 신화가 종말을 고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 51.6%,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여겨졌던 50%의 벽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첫 해입니다. 2029년이면 이 수치는 58%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진실을 교묘하게 은폐하기도 합니다. 이창용 총재는 취임 이후 3년 동안 통화량 M2를 억제해왔다고 강변합니다. 중앙은행의 본분인 물가 안정을 위해 유동성의 공급을 조였다는 주장입니다. 그의 말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중이 간과하고 있는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라는 오른손이 차갑게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동안 정부라는 왼손은 예산 8.1% 증액이라는 거대한 호스를 틀어 시장에 물을 퍼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화폐화의 전조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억제하려 해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늘리면 결국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댐의 수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제방 위로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기이한 광경입니다. 정책의 불일치는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고 원화의 가치를 소리 없이 질식시킵니다. 독일은 헌법에 부채 제동 장치를 명시하며 국가 채무 비율 60% 선을 사수하기 위해 처절한 긴축을 감행합니다. 반면 우리는 50%를 넘어서는 순간에도 매년 GDP의 4%에 달하는 적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경고음은 이미 비명이 되어 돌아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외면한 채 더 큰 부채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냉혹한 청산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모순의 고리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끊어지기 시작할까요? 이제 우리는 역사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1980년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 미국 연준 의장 폴 볼커입니다. 그는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리며 경제의 사지를 마비시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참혹한 불황이 찾아왔지만 그 처절한 외과 수술은 이후 30년 넘게 이어진 미국 경제 대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한 것 역시 이토록 잔인하고도 명징한 결단입니다. 기준금리를 최소 4.5% 수준으로 과감히 인상하여 이미 수명을 다한 한계 기업들을 정리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짜 거품을 걷어내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화의 발을 묶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스템이 붕괴하기 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구책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명확한 해답 앞에서 비겁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이라는 정치적 생존 게임 앞에서 유권자의 고통을 직시할 용기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파산을 방치하는 것은 곧 정치적 자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의 금리는 2.5%라는 박제된 수치에 멈춰섰고 환율은 1473원을 넘어 1500원이라는 심리적 낭떠러지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정적이 평화가 아닌 거대한 폭발을 앞둔 도화선에 타들어가는 소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경제의 환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모순의 끝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외면한 대가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파국으로 돌아온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바로 구조개혁의 회피와 그로 인해 탄생한 좀비 경제입니다.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될 때 시장에서는 기이한 생명 연장이 일어납니다. 원래라면 시장의 냉혹한 심판을 받고 사라졌어야 할 효율성 없는 기업들, 그리고 수익성이 전무한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마치 좀비처럼 살아남아 건강한 자본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이미 6.9%라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더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4.24%,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무려 32.43%에 육박합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은퇴 자금이 들어간 지방의 아파트 현장, 누군가의 생계가 걸린 상가 부지들이 이미 내부로부터 부패해 무너지고 있다는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죽어야 할 프로젝트들이 저금리와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억지로 숨을 쉬고 있는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 경제라는 숲에는 죽은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은 채 기괴하게 서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들이 저금리와 정부 지원이라는 밧줄로 간신히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숲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뿌리는 이미 말라 비틀어졌고 목재는 벌레 먹어 비어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균형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그루의 나무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순간 밧줄로 엉켜있는 나머지 나무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단 하나의 균열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가장 긴장된 정적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미 우리가 가장 믿고 있던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6년 1월 현재 금융권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이제 위기는 구체적인 이름들을 명명하며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이미 지난 2025년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정중하고도 관료적인 용어 뒤에 숨겨진 본질은 사실상의 최후 통첩입니다. 자본을 수혈하지 못하면 영업의 권리마저 박탈하겠다는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유니온 저축은행의 상황은 더욱 극적입니다. 이들은 현재 적기 시정 조치 유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적기 시정 조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행이 호흡기를 떼기 직전 마지막으로 인공호흡기를 붙여주는 단계입니다. 정부가 잠시 시간을 벌어줄 테니 스스로 살아남아 보라는 자비로운 명령이지만 시장은 이미 이들이 자생력을 잃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한국신용평가가 저축은행 산업 전반에 대해 비우호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업계 전체가 거대한 빙하 아래 침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동산 PF라는 독배를 들이킨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 외곽의 이름 모를 땅에 수백억 원씩 쏟아부은 자산들이 이제는 회수 불가능한 부채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은행의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녹아내리고 있는 시스템의 부식입니다. 이 부식의 속도가 우리의 대처보다 빨라질 때 우리는 어떤 풍경을 목격하게 될까요? 숲에 죽은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 생기는 그 기분 나쁜 진동이 지금 우리 발밑에서부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멈추는 곳은 대개 가장 늦게 알아차린 개인들의 안방이 될 것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서막을 기억하십니까? 부산저축은행이라는 단 하나의 기둥이 꺾이자 연쇄 도미노처럼 16개의 저축은행이 단숨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닫힌 셔터 앞에서 통장을 손에 쥐고 오열하던 서민들의 절망적인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위기는 그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그래서 더 잔인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위기는 더 이상 길게 늘어선 대기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2023년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은 단 36시간 만에 파산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뱅크런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모바일 뱅킹 인프라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신뢰가 증발하는 속도는 광섬유를 타고 빛의 속도로 번질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혹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그 짧은 찰내 당신의 자산이 묶인 금융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경제 시스템은 구조조정이라는 숲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죽은 나무를 치워야 새 나무가 자랄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썩어버린 나무들을 억지로 버팀목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에 맡겨 부실한 곳을 도려내고 건전한 은행만을 남겨야 할 골든타임을 우리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이름의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며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죽은 나무를 바치고 있는 이 버팀목이 영원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버팀목 자체가 이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과연 이 인공호흡기의 전원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플러그가 뽑히는 순간 우리가 마주할 풍경은 2011년의 비극을 한낱 소동으로 보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각자의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냉혹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 1,500원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외환의 가격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천계입니다. 1,473원이라는 현재의 수치는 이미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호이며 1,500원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붕괴됩니다. 환율이 3일 연속 이 선을 돌파하려 한다면 그것은 시장이 더 이상 원화의 가치를 믿지 않는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 예금이나 ITF로 즉시 전환하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환율이 1,600원을 넘어 1,700원을 향해 치솟을 때 당신의 삶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 즉 보험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율 8%입니다. 현재 6.9%인 수치가 8%에 도달하는 순간 뱅크런은 가설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은 소리 없이 그러나 압도적인 속도로 당신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예금이 KB 신한하나와 같은 5대 시중은행에 안전하게 분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중은행보다 1%라도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은 그만큼의 위험을 당신의 돈으로 메우려 한다는 냉정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은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정부가 여전히 표심을 위해 긴축을 거부하고 포퓰리즘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구멍을 막는 대신 파티를 계속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당신은 정부의 감언이설이 아닌 차가운 숫자의 궤적을 믿어야 합니다. 원화 자산에만 묶여있는 당신의 미래가 과연 이 요동치는 파도를 견뎌낼 만큼 견고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조차 거대한 해일 앞에서는 모래성일지도 모릅니다. 국가는 당신의 재산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맹신하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안전장치 역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파도 앞에서는 무력한 방파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소식은 대중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그 보험금을 손에 쥐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수많은 저축은행이 동시에 무너질 때 기금이 과연 충분한지를 말입니다. 내 돈이 몇 개월 동안 묶여있는 사이 당신의 일상은 이미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유령이 다시금 우리 곁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방심했던 평범한 사람들만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숫자의 흐름을 읽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이들에게
위기는 곧 거대한 기회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교훈을 얻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지금 국민연금의 외환 스왑 자금까지 동원하며 환율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끌어다 쓰는 처절한 연명 치료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 필사적인 몸부림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자본은 소리 없이 원화를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변동금리 대출은 어떤가요?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당분간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부채는 상승장에서는 사다리가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당신의 발목을 잡아 심해로 끌어내리는 납덩이가 될 것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기울고 있는 지금, 당신은 여전히 선실 안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 정부의 방송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은 간결하고도 냉혹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입이 아닌 시장의 차가운 숫자를 믿어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환율 1,500원 저축은행 연체율 8%, 그리고 정부의 포퓰리즘 지속 여부, 이 세 가지만이 당신을 위기에서 구해낼 유일한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1월 15일 내린 결정은 단순한 금리 동결이 아닙니다. 더 이상 꺼내들 정책 수단이 없다는 국가 시스템의 암묵적인 백기투항입니다. 1473원의 환율은 시작일 뿐 우리는 이제 구조적인 고환율 시대로 강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외환을 끌어다 쓰며 방어에 나선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내부의 방어 기제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침몰하는 거대한 시스템 위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오늘 당장 당신의 주거래 은행 앱을 열어보십시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었다고는 하나 실제 파산 시 그 돈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몇 개월의 공백을 당신의 일상이 견뎌낼 수 있는지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자산을 분산하고 가장 견고한 5대 시중은행으로 자금을 옮기십시오. 둘째,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반드시 달러나 금으로 전환하십시오. 이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급락할 때 당신의 삶을 지켜줄 마지막 구명보트입니다. 셋째, 변동금리 대출의 원금을 단 1%라도 먼저 갚으십시오. 저금리의 환상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당신의 이자 부담은 오랫동안 당신의 삶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1997년의 비극은 설마 국가가 무너지겠느냐는 근거 없는 낙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템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장 화려하고 안온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국가의 본능은 체제 유지일 뿐 개별 국민의 안위가 아닙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허락하고 방관하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청구서를 보냅니다. 당신의 자산과 미래는 오직 당신의 냉철한 판단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시스템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